네, 안녕하세요. 저 알리에서 대부분 좀 약간 인문사회 쪽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아마 저 혼자 이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도 무슨 말, 어떤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하던 거 하자.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 관심 있는 것들을, 이공계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연구를 하던 시절에 했었던 분야에 대한 얘기와 박물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표지에 있는 그림은 그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에요. 런던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고, 원래는 저기에 그 공룡이 서 있었어요. 바닥에 공룡이 서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흰 수염고래? 뭐 하여튼 엄청 큰 고래가 매달리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좀 슬퍼했었는데 공룡이 사라져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에 다시 그 DP라고 불리는 디플로도쿠스 공룡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러스트 속에 있는 그림은 또 이제 한동안은 볼 수 없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과학원에서 하는 그 웹진에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과학자분이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제 글에 붙었던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네. 과학 얘기를 좀 빨리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화산, 원래 저는 암석화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화산을 하다가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은퇴하시고 새로 오셨는데 운석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잠시 운석을 했었고요. 요즘 우주 관련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아마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올해 다시 이제 우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에는 우주에 직접 올라가서 관측하는 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었는데 그게 1995년에 처음 쐈고 2014년에 이제 한번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망원경이 올라가서 지금 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게 이제 허블이 찍었던 이미지고요. 그 독수리 성운. 네. 그 이미지고 왼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새로 찍었더니 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저거는 별들이 아니라 다 은하들이에요. 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네, 그래서 요런 반짝이는 것들 안에 저게 은하니까 저 안에 별이 수천억 개가 한 천억 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억 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은하가. 네, 그러니까 은하 안에 별들도 그렇고. 근데 이 성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요 성운 특히 이렇게 밝게 빛나는 요런 곳에서 별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별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마우스 나와라. 네, 요런 밝은 요런 곳들 안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런 성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나사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그냥 먼지라고 부르는데 그 성운 안에서 뭔가 파동이 생기면서 출렁출렁 이제 이렇게 회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중심부로 그 물질들이 모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요새 참 과학자들이 나사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 이거를 비주얼하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교육 자료로 다 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 태양이 만들어진 방금 전에 보신 거는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지금의 영상은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태양이 중심에서 형성이 되고 주변에 이제 남은 그 성간 물질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기 위치에서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태양 주변을 자기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그 중력으로 끌어들여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이건 마우스 포인터가 안 되는군요. 네, 요 그 행성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성간 물질로 가득 찼었던 우주가 행성들이 다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투명해지면서 행성들이 생기는. 네, 이렇게 하면서 지구가 생겨납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목성이고요. 예, 크죠?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애가 이제 목성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네, 태양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태양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중에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최초로 만들어진 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I라고 부르거든요. 칼슘하고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뭐 운석 안에서 포획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클루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태양계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니까 저게 한 3에서 5마이크로미터? 예, 그 정도 이제 될 것 같고 얘가 현미경으로 보면 뭐 이제 암석쟁이들이 보는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얘의 나이를 그 소위 말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4, 5, 6, 7 45억 6,700만 년. 4, 5, 6, 7년. 예, 외우기 좋으시죠? 그래서 이건 지구의 나이는 아니고 태양계의 나이. 예, 태양계의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저거보다는 아주 약간 젊게. 예, 왜냐면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지구는 사실 한 번 싹 녹았어요. 지구가 아까 이제 그렇게 행성들이 뭉치면 중심이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들은 완전히 한 번 싹 녹아서 마그마 지구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녹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가 싹 다 없어지는 거죠. 한 번 싹 녹고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상의 암석은 아무리 연대 측정을 해도 40억 년 정도까지 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운석을 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운석에서는 이제 더 나이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나이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운석쟁이들이 이제 찾아낸 게 CAI,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을 찾아봤더니 가장 오래된 그 물질이고, 그거의 나이가 이제 45억 6,700만 년. 예, 그런 거고요. 이제 운석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암석이 이제 지구로 떨어진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얘 또 마우스 안 나온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철질 운석들이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암석도 사실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운석은 그냥 쇳덩어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암석으로 된 운석도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새카만 이유는 대기권을 타고 들어오면서 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용융각이라고 부르는데 타서 이제 새카만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운석을 뭐 철운석이다, 뭐 석질운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 분류를 하다가, 요새는 미분화 운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철운석이나 뭐 석질운석 이런 것들은 소행성에서 또 한번 싹 녹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 금속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핵에 있었던 게 그 철질 운석이라고 하면 소행성에 핵이 있었나 보다. 예. 그리고 석질 운석이면 소행성의 지각이었겠구나. 근데 그렇게 분화되지 않은 운석들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아예 녹지 않았었던 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분화 운석이라고 하고, 요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해요. 예,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 이제 CI 운석이라고 이제 표시된 것만, CI라는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운석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된 운석마다 하나하나 다 명명을 해요, 운석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줘요. 지금 8만 개인가? 하여튼 몇만 개 운석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핑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중에 이제 CI라는 애가
이브나 타입이라고 하는 그 이브나 운석 타입으로 묶인 건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운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것도 CI인가요? 45, 1700만 살짜리. 그 모르면 가만히 있어주세요. 네. 가장 오래됐다기보다는 가장 변질을 덜 받은. 네, 변질을 덜 받은 거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운석을 통하면 태양계의 나이도 알 수 있고요. 아까 이제 CAI 같이 녹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태양계 뭐 초기의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뭐 그 철운석 같은 것들은 소행성이 한번 싹 녹았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지구 내부를 그 소행성에서 온 운석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구의 내부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뭔가 이런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라든가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꽂힌 거는 과연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증거도 지금 운석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이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겼을지 근데 그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물이 그럼 밖에서 왔을까? 생명도 우리가 자체에서 생겼을까? 아니면 밖에서 왔을까? 이런 증거들을 계속 찾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운석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운석은 어디에서 왔느냐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화성에서 온 운석이 있고요. 현재까지 341개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ALH 84001이라고 하는 거는 알란 힐스라는 데서 발견된 그런 운석인 거고, 84년에 발견된 첫 번째 운석, 뭐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 이게 한 1.93, 한 2km 정도? 그 정도 되는 돌덩어리였고요. 얘가 그 운석끼리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화성하고 가장 그 성분이나 이런 게 가까워서 이제 화성에서 온 운석이다. 근데 이제 이 운석의 특징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뭔가 벌레 기어가는 것 같이 생긴. 그래서 제가 운석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쟤는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운석 공부할 때가 벌써 거의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네. 그때는 정말 그래서 이제 화성에 생명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계속 화성에 가서 뭔가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네, 생명체 흔적이 아닌 걸로 결국은. 네. 그냥 광물들이나 뭐 이런 것, 그런 그 물질들이 그냥 저렇게 자랄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화성에서 온 운석의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업데이트 이제 하셔야 되고요. 네, 아니래요. 저도 업데이트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저렇게 화성에서 지구에 떨어진 것만 우리가 봤으니까, 야, 가서 가져오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 리턴 프로젝트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화성 탐사선으로 큐리오시티가 갔었고, 지금 퍼시비어런스라는 애가 다시 갔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저 샘플을 지금 회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이 저런 암석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서 시추를 해가지고 그 돌들을 오른쪽에 있는 그 함에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지구로 다시 보냅니다. 근데 한 2032년? 내지 3년? 예, 그 정도 한 10년쯤 후에 돌아온다고 해요. 이제 워낙 이제 오래 걸리니까. 예, 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아폴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달에서 돌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운석으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이미 갖고 온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구에서 발견된 건 사실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도 있고 눈도 맞고 녹았다가 얼었다가 막 이런 과정을 그걸 하니까. 그래서 달에서 가져온 게 미국이 갖고 온 게 2,400개가 넘고, 그 소련도 바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도 저 정도 갖고 왔고요. 이 모든 우주 프로젝트는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 때 경쟁 때문에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그 달 운석으로 발견된 거는 555개. 네. 그래서 암석 보시면 그냥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서 보는 현무암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사실 그냥 외형으로 봐서는 지구상의 암석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나이를 측정하면 한 44억 년? 뭐 그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해요. 변질을 덜 받은 거죠, 확실히.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소행성에서 제일 많이 와요, 운석은. 소행성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저 카운팅이 올라가는 게, 관측 장비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소행성이 저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예, 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저 시뮬레이션은 2015년 것 가지고, 현재 한 7만 개까지? 예. 그리고 저 소행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다가, 지구한테 잡혀가지고 들어와서 암석 상태로 남아서 떨어지면 운석. 예. 근데 그냥 돌다가 타서 없어지면 그게 우리가 보는 유성. 네. 별똥별. 네, 별똥별. 네. 근데 별똥별이 너무 커서 남으면 그게 이제 운석인 거고요. 네. 차이는 단지 남았느냐 아니냐. 네. 예. 2022년 네. 100만 개가 넘었네요. 네.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미친 짓을 시작을 했어요. 소행성 가서 갖고 오자. 네. 소행성에, 그러니까 우주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되게 작은 소행성인데, 아예 소행성에 가서 샘플 한번 가져와 보자. 이거를 일본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4년, 그러니까 하야부사 1 프로젝트가 원래 근데 그 전에 있었고, 이게 되네. 갖고 올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하야부사 2 미션이라고 해서 2014년에 로켓을 또 보내요. 그 탐사선을 보내서 2018년에 이제 시료를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재작년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 류구라고 불리는 소행성으로 보냈었고,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CI 콘드라이트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되게 운이 좋게도 CI 콘드라이트였고, 갖고 와서 가장 최근에 운석으로 발견된 CI 콘드라이트가 1960 몇 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거였고, 그래서 얘랑 그러면은 운석에서 직접 소행성에서 직접 갖고 온 거랑 비교를 해보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지구에 있었던 거는 변질이 됐구나. 예. 지구에서 오염이 됐구나라는 게 이제 한번 또 밝혀지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했었던 게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물질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논문이 6월 달에 나왔거든요. 진짜 되게 올해 6월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미노산이 나왔고 액체 상태 물방울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 첫 번째 논문이 나왔고, 계속 논문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많은 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요거는, 얘는 넘어갈게요. 요게 소행성 표면에 가가지고 암석을 이렇게 캐치하는 장면. 예. 네. 가긴 가네요. 하야부사라는 게 일본이 보낸 우주선인가 봐요. 네, 우주선 이름이 하야부사. 네. 이렇게 해서 퍽 하고 갔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로 보냈고, 네. 요렇게 왔어요. 네. 요렇게 왔고, 5.4g. 네, 되게 조금인데 이걸로 평생 연구할 거리라고 해요. 아까 CAI가 5마이크로미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나눠가졌고요. 이제 참여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아까 6월에 나왔다는 그 논문, 거기에 참여한 저자들. 엄청 많죠. 네. 여기에 이제 박창근이라고, 예, 저희 연구실 후배. 네, 지금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이거 분석하고 하는데도 박창근. 이름이 낯익은데요. 지구과학 교육관이요. 예. 아시는구나. 예.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광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거 하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시리스 렉스라고 해서 2016년에 보냈어요. 그래서 시료 채취했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얘는 이제 온다고 하고 있고, 근데 얘는 베누라고 하는 소행성으로 보냈는데, 이게 루그랑 거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소행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어젠가 그제 따끈따끈하게 또 올라온 건데, 제임스 웹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망원경, 얘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외계 행성책
외계 행성 사진을 또 찍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그 행성의 대기 사진을 그거를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좀 지구랑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대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칼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나트륨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수증기, 대기 중에 물 막 이제 이런 게 발견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 지구랑 거의 비슷한 성분의 대기도 발견이 되지 않을까. 네. 과학 얘기는 여기까지. 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박물관 얘기는 정말 빨리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사과정 때 계속 이제 운석 이런 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도 교수님이 실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너무 연구를 잘하시면 약간 제자가 숨 막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나는 뭘 해도 저 사람보다 안 되겠다 막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뭐 이런 데에는 직접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연구도 한다더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막 박물관? 막 전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전시를 하는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 그게 온 거예요. 그 공룡박물관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기획자를 좀 전공한 기획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교수님 저는 좀 사회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 네, 그 박물관의 길로 그때 이제 빠져들게 됐었는데요. 박물관도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최초의 박물관은 BC 3세기에 뮤제이온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그 공간은 이제 그 최초의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프톨레미 소터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만들었었고, 학문적 작업을 위한 장소라고 불렸고요. 이때는 뭐 수집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이 훨씬 강했고, 그러니까 학술원, 대학, 이런 기능이 조금 더 강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저 오른쪽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제 다시 재개관을 했다고요. 싹 정비해서 재개관해서 지금은 이제 거대한 온 오프라인 도서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세계의 모든 그런 데이터 그 자료들을 우리가 다 보관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16세기 정도까지는 이제 박물관은 교회나 왕이나 귀족들, 이 사람들이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귀족 뭐 성물을 보관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귀족이나 부호들이 개인 소장용,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거였었고, 이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뭔가 이렇게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굉장히 닫혀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열어주고 막 그랬었을 거고 제한된 인물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지금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물관의 형태는 1683년에 처음 생겨요. 그 애쉬몰린 뮤지엄이라고 해서 옥스퍼드에 가면 있고요. 그 귀족이자 변호사였던 엘리아스 애쉬몰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집품을 전부 다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기증을 하면서 박물관 이런 모두에게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애쉬몰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최초의 공공 박물관으로 이제 생겼었고요. 모두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었고, 처음에 시작은 뭐 과학사 박물관이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약간 종합박물관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759년에 이제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라고 불렸었던, 이게 이제 박물관이 제도화되는데 이제 처음이 영국 박물관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한스 슬론이라는 사람의 그 귀족이 수집물들을 의회에서 우리 박물관 만들자 해서 의회에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고, 근데 이때부터는 딱 그거죠.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은 수집품들, 그래서 사실 영국 박물관 가면 와, 뭐 그냥 온갖 미라부터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끌어온 거. 근데 그런 게 한 파트고, 또 다른 한 파트는 그 영국의 과학기술 성과물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고, 여기서 시작했다가 예술, 자연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사박물관, 뭐 과학박물관 다 따로 있는데 그런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학박물관에 가면 와트의 증기기관 옛날에 만들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 이제 제도화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면 박물관의 개념, 요즘 같은 박물관의 개념은 이제 루브르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한 몇십 년 차이가 나긴 나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전리품에서 기반이 돼서 출발을 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리품과 사람들이 그 모여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때 중요한 게 귀족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을 박탈을 시켜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재나 이런 유산들은 개인이 소장하면 안 돼.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왕의 수집물들을 그냥 국가 소유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왕이 그러면 귀족은 당연히, 예, 반납해야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예술, 자연사, 산업박물관 이런 식으로 그런 좀 그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화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예. 아까 이제 영국하고 비슷하게 그런 계보로 가요. 네. 그래서 박물관들이 이제 좀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성물을 모으던 그 시기까지는 그냥 일단 수집하는 거예요. 일단 수집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그냥 저장하고 그랬었으면 이제 17세기 되면서 그럼 뭘 수집할까? 그리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장소도 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박물관 이런 분류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좋은 취미로 인정받는 소유의 증거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요때가. 아, 나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좀 사회적인 도약이나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아주 고상하고 비싼 취미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세기쯤 들어가면 이제 정말 좀 체계적으로 뭔가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과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린네라고 하는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 막 이제 이러잖아요. 린네가 이제 그 분류학의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이게 이제 큐레이션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사가 굉장히 초기에 그 박물관 개념에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해야 되는 그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먼저 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에 박물관 개념이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박물관을 위한 건물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있는 건물에 집어넣는 거면 건물도 만들고, 그리고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아예 편입시켜버리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국립박물관의 개념이 이제 이때, 예,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시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예, 이 개념도 이제 여기서. 그래서 박물관은 시민적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 파리의 그 국립자연사 박물관도 1793년 이때 생겨요. 근데 여기서 파리의 국립자연사가 되게 중요한 거가, 박물관이 이제 수집 전시가 메인이었으면, 근데 과학은 연구해야 될 게 되게 그러니까 이건 뭔가 봐야 되는 거지. 얘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념이 여기에 도입이 돼요. 연구랑 교육의 개념이. 그래서 그 식물학자 이제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리 국립자연사의 큐레이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유럽에 그냥 중앙자연사 연구원 이런 기능도 이제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공간도 다 주고 교수랑 큐레이터들이 여기서 연구하면서 자기의 명성도 쌓고 연구 실적도 쌓고 이제 이런 곳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를 과시하게 되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개념이나 애국적 지식의 확대, 우리나라 만만세,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거였고, 그래서 교육 문화시설의 역할로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이렇게 이제 계속 부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물관보다 과학관이 더 먼저 생겼을걸요, 아마 1927년에 일본에서 좀 그 일왕이 은사금을 내려서, 그래서 박물관 이름이 은사기념 과학박물관 뭐 이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서 한참 지난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본에는
조선은 일본이고, 여기에 우리의 그런 것도 과시하고, 우리가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하면서 박물관을, 일본도 그렇게 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갔었고요. 이때는 뭐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화의 관점, 시간의 관점 약간 그랬었고요. 이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대규모 박물관들이 생긴 거예요. 국가들마다 그냥 너도 나도, 예. 그냥 정말 경쟁적으로. 그리고 이제 민족의 문화 공동체, 뭐 이제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되고 식민지 확장되고 막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들도 많아지고, 산업화 때문에 정말 그 과학기술이 꽃피우던 시기.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뭐 비행기도 만들고, 무슨 뭐 증기기관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박물관이 분화가 되고, 그래서 군대 박물관, 우편 박물관, 뭐 과학 공예,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제 기술 박물관이나 뭐 자연사 박물관 이런 쪽은 최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예. 그런 것들이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탐험해서 이런 생물들까지 발견을 했어, 뭐 이런 거. 그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네. 그렇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큐레이션이라고 해도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뭐 아니면 뭐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아니면 어떻게 비슷하다. 뭐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약간 요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했었다면 이제 20세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이 사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전시를 하면 연구자들은 야 세상에 이렇게 새들이 있는데, 얘랑 닮았는데, 요렇게 진화가 됐네. 막 이거는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지. 이렇게 쫙 해놓으면 재미없잖아요. 공룡쯤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있어요. 공룡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있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종별이나 진화적 관점으로 해서 그냥 쇼케이스에 널어놓은 게 다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할 거냐 사람들하고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더 보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디오라마라고 하는 거 그 환경까지 같이 전시하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그 뭐 공룡이면 그 공룡이 살았던 환경 안에 공룡이 서 있다거나 이제 이런 전시 기법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좀 과학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 그 국제 박물관 협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박물관의 정의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수집 전시 이런 쪽이었으면 요새는 목적이 사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거고요. 유무형의 유산, 이제 무형도 포함이 됐고 교육, 연구, 향유의 목적 그리고 수집, 보전, 연구, 소통, 전시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비영리 상설기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박물관이 오다가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분과가 이제 또 생겨요. 이거는 1899년에 브루클린에서 먼저 생기는데 브루클린이 이제 그 유럽에서 이민들 엄청 넘어오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도시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브루클린으로 좀 사람들이 밀려가는 그런 거였는데 뉴욕에서 사람들을 수용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혜택을 애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교육 제공을 모두에게 할 수가 없었던 시기여서 그러면 이 공교육에서 배제된 도시 빈민층이나 이민자 자녀들은 여기 와서 배우게 하자. 그래서 브루클린이라는 장소에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처음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큐레이션이 전시물 디스플레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큐레이션은 좀 미적이면서 새로우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냐, 그리고 이제 그 듀이가 서현수 교수님도 듀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듀이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한 학습, 러닝 바이 두잉 얘기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여기에 철학이었어요. 큐레이션의 철학. 그래서 애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성인을 위한 박물관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예 박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래 왼쪽 두 개가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인데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예, 뭔가 이렇게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게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박물관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미국의 거의 주마다 어린이 박물관이 다 생기는데, 보스턴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두 번째로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 박물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핸즈온 전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 전시. 이 개념이 이제 보스턴 어린이 박물관에서. 핸즈온이라는 그게 이제, 그래서 뭔가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작동시켜보고, 이게 이제 여기서 생기고, 그리고서 과학관, 사실은 뭐 핸즈온은 과학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 박물관에서 먼저 생겼고, 과학관은 1969년에 익스플로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전에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유물들을 전시하는, 예, 그런 걸 표본 전시하고 이런 거였으면, 이분은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 핵폭탄 개발한, 예, 그 물리학자였는데, 네, 그 오펜하이머인데 이 사람이 그죠. 예, 영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물리학자기도 했는데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 그 사건 이후로는 거의 이제 교육에 헌신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유럽을 다니면서 과학박물관을 통해서 뭔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험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뭔가 실험이나 막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 호기심에 따라서 자기 속도로 과학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여기가 무슨 수산시장? 그런 건물이었다고 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저기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제 과학관을 만들었고, 그 오른쪽, 그 가운데 있는 저 굉장히 텅 비어있는 저기다가 그냥 전시품들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시품들은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라 다 만져보고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펼쳐놓은, 네. 이런 것, 그래서 뭐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능력, 뭐 발명과 놀이,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익스플로라토리움이 거의 전 세계 과학관의 원형 내지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어떻게든 익스플로라토리움이랑 협업하고 싶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무엇을 전달할까도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전달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은 사람한테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어서 이제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 그래서 과학관이나 뭐 이런 쪽의 큐레이터들은 과학의 지식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함의라든가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를 이미 저때 되게 옛날에 했더라고요. 지식이 집합이기 전에 생각하는 방법이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과학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뭔가 지식들이 너무 절대적인 진리고 너무 소중해서 막 그것만 이렇게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과학은 체계적인 그런 지식으로서의 과학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탐구로서 그 뭐 자연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한 그것도 과학이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소양으로서의 과학.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저희 이렇게 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막 동영상도 돌리고 별의별, 이 과학기술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좀 과학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이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너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과학이 왜 가능하게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세계관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과학적 지식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선의 가설. 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이다. 그렇게 이제 그거로 그 신뢰를 해야 되고 바뀔 수 있다. 물론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꼭 그 백신 무용론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틀리지 않아요. 예. 그렇게 허술한 거는 일단 과학자 사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네. 다 기각되고 과학자 사회에서 일단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리? 예. 그렇지만 또 정말 엄청 뭐 연구가 더 쌓이고 하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기각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예, 네. 그렇고요. 현재의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증거와 이론을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된다. 네. 백신 무용론자들이 자꾸 저런 거 가지고 막 의사과학자들이 저런 걸로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뭔가 그런 게 나왔을 때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저거는 과학자들한테 필요한 건데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만든 이론이면 이거는 절대적인 건 거죠.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내밀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배척시키거나 매장시키거나 그런 일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얘기로 간다면 대륙이동설 우리는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알프레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지질학자고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물리학자들한테 탄압을 받으면서 거의 인정을 못 받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항상 개방적으로 네, 수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거와 이론을 갖다 대더라도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일지, 정말 제대로 된 근거일지. 왜 과학자들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근거를 갖고 오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갖고 온 그 근거가 정말 그거밖에 없을까? 그거에 맞는 이론이 정말 그거밖에 없을까? 이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그게 이제 가져야 되는 과학적 태도인 거고 이런 과학적 태도가 정말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그래서 아직은 학교 교육에서까지 이렇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뭐 수업으로 구현하고 이러기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태도를 장착을 했을 때는 좀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솔직히 정치에서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사고 방식, 과학적인 태도 이거와 이제 부합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큐레이터로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제 의도와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큐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전히 과학관에 있는 큐레이터들은 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사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이 정말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뭐 정말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여전히 좀 초점이 사실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치를 둘까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까 그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어린이 전시라 수준이 너무 낮을 수도 있긴 있는데 작년에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과학관에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이 좀 없었어요. 예, 첨단이 좀 너무 없어서 여기는 왜 국립어린이과학관인데 첨단이 없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민원도 좀 있고 이래서 그래 우리 좀 인공지능 얘기 좀 하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그래서 인공지능 보통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개념이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문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이제 자문회의 하면서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테크놀로지 아니냐. 인공지능은 사람이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 뭔가 메시지를 넣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은 뭔가 쓰는 방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뭔가 메시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후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은 만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뭔가 있으면 얘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얘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은 범용이 될 수 없거든요. 예. 어떤 솔루션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뭐 냉장고를 잘 작동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이 인공지능이 냉장고도 하고 뭐 바둑도 두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예요.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를 좀 엮어보자. 그러면서 전시 주제를 이제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이런 식으로 담아서 그럼 메시지는 뭘 줄까?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뭐 키워드를 뭐 공존, 공생. 요새는 과학관에서도 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존과 공생과 협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콘텐츠는 뭘 담을까?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이들 수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재활용이나 재사용, 숲 지키기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할까? 여기에 인공지능을 넣자. 애들이 체험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제 관람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할까? 그럼 문제 해결형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체험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담아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시 주제를 뭐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예, 이런 식으로 담았었고, 어린이가 기후위기를 좀 잘 습득을 해서 그 어린이가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죠. 야, 인공지능아, 기후위기는,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가르쳐서 인공지능을 잘 키워서 함께 지구를 지키자. 뭐, 예,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그 개념을 이제 아이들한테 넣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면은 니네가 똑똑하게 잘해서 니네가 인공지능을 잘 가르쳐야 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과학관에 있는 캐릭터인데 제가 좀 정체가 불분명했었어요. 예, 정체가 없는 애였어요. 근데 예, 그래서 얘한테 야, 예? 다리예요. 다리가 6개, 꼬리도 있고 팔도 있고 그리고 얘 열받으면 이렇게 헐크처럼 변해요. 네. 근데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 너는 이제부터 인공지능이야 이렇게 얘한테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관람객들한테 네 동생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내 동생 인공지능 조이 이렇게 해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한테 지구를 지키는 법을 잘 가르쳐 주자. 이렇게 해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를 막 풀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구가 아파요. 뭐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예, 스토리를 잡아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전시는 그 요새 이제 기후위기 하면 1.5도, 2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0도, 1도, 1.5, 2.0, 4도.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이 이미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1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도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당히 있어요. 지구가 이제 적당히 있다가 1.5도 되면 나 아픈 것 같아 이렇게 표정이 변해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그 동물들 개수가 이제 사라져요. 예. 근데 1.5도가 약간의 1.5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그래도 괜찮아 정도의 온도고 2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지구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예. 그 온도가 이제 2.0도고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살면 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도를 아이들이 터치하면 지구가 새빨갛게 변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열이 들끓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이런 전시를 했었고요. 요새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하는 거는 저희 박사 논문 때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제 머리를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얘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하게 만들까? 근데 비고츠키라는 그 러시아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요 원으로 보시면 요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그 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궁금해지거나 뭔가 알고 싶어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요게 형성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태인 거고, 요때 이제 그 성인이나 뭐 친구나 뭐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뭐 누군가 이렇게 도움이 있으면 도달할 수 있는 요 중간지대를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하고, 이걸 형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 도움이 이제 비계의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가게 할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주목을 한 게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깁슨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했었던 거고, 어떤 사물이나 뭔가 있을 때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뭔가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포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어포던스라는 개념은 사실 이 노먼이라고 하는 도널드 노먼이라고 하는 디자인 쪽의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랄까요,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특히 디자인이나 그 HCI,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쪽 UI UX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의 신처럼 그런 분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 전기 포트 있잖아요. 이 책 표지에 이 그림이 있어요. 딱 보면 저렇게 디자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런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실 뭐 이런 컵도 그렇고 주전자도 그렇고 딱 그러면 여기는 손잡이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이 주둥이는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손잡이를 잡아서 주둥이 쪽으로 따르면 되겠구나.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어포던스고, 어포던스가 잘못되면 잘못된 어포던스의 경우에는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상징되는. 대신에 생각은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네. 어떻게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관계 있는 건 보여야 되고,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걸 잘못 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계를 잘못 만든 거고 디자인을 잘못한 거다. 근데 디자이너나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못 쓰냐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요새 교육학 쪽에서도 어포던스 개념 굉장히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학습 지원성이라고 이제 번역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떠들기만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노먼스 도어라고 여기 구글에서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에 표시 잘못된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거 딱 보면 아시죠? 왼쪽은 미는 문, 오른쪽 가운데는 이제 당기는 문, 오른쪽은 이제 손잡이 돌리는 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왼쪽인데 문을 당겨야 돼. 만약에 양쪽이 다 저렇게 돼 있어. 그러면 상관없구나. 네, 하여튼. 뭐 밀면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경첩이 있다. 그럼 이 문 못 열잖아요. 그리고 저는 카페에 가봤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동문인 줄 알았어요. 문에 아무 표시가 없는 그냥 유리문이어서 당연히 자동문인 줄 알고 앞에 계속 서 있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랬더니 안에서 주인이 와서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어포던스.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 박사 논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시 쪽에서는 항상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박치기 공룡 2마리가 이렇게 박치기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어포던스는 좋았어요. 애가 딱 의도대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 저 공룡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름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래. 그랬더니 애가 딱 그러는 거죠. 같은 종족인데 왜 머리 받고 싸워? 딱 그걸 유도한 거죠. 사실 기획자는. 근데 이제 엄마가 왜 싸우지? 박치기 공룡이래. 뭐 사람도 박치기 해? 사람은 잡아먹지 않나? 뭔가 이런 대화가 막 일어나는데, 사실 여기 보면 패널이 있어요. 그죠? 애가 궁금해 했잖아요. 저런 씬을 연출해놨으면. 근데 패널에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몽골에서 발견이 됐고, 몇 년도에 8천만 년 전에 있었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끝.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박치기 공룡이래 밖에 없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예. 아이들한테 저렇게 해서, GPD는, 그러니까 그 근접 발달 영역은 형성이 된 거예요. 제대로. 근데 애가 원하는 비계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대화였어요. 같은 족인데 말이야, 너도 동생이랑 싸우잖아. 그쵸. 사람도 같은 종족끼리 싸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박물관에서 좀 그런 어포던스를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 뮤즈라고 저 뭐더라? 논문 있는데 맞아요. 에? 그거 가끔 이용하죠. 어. 논문들도 봐요. 에? 논문. 저 가면 논문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뮤즈에서. 아, 예, 예, 예. 그걸 이용해서. 저 지금 뮤즈가 무슨 약자였더라?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뮤지엄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미술관 베이스로 그렇게 했고, 그 프로젝트 제로라고 그 다중지능 쪽으로 메인으로 하던 그 그룹에서 이제 한 건데, 미술관 가면 사실 미술관 가면 그 작품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요새는 그래도 좀 가면은 이 그림 좋다 뭐 그 정도는 가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작가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화된 질문을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람을 하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봐라. 그래서 뭐 보시면 1번이 뭐 이 작품 색깔이 제일 먼저인가 봐요. 그림에서는 어떤 색깔이 보이나 어떤 무엇은 이제 쉐입이었어요. 형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냐. 네 삶에서 뭐 어떤 생각이 떠올리게 하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림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후배랑 자 우리도 질문 카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화석을 보는 걸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물학자랑 막 이렇게 해서 그 고생물도 그 화석을 연구하면서 가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과학적인 그런 탐구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들었더니 이 화석은 그러니까 동물이냐 식물이냐를 먼저 봐요. 동물일까 식물일까? 만약에 식물이면 어디랑 뭐랑 닮았을까? 어디랑 가장 닮았을까? 어디가 특이할까? 그러면 특이한 부분은 어디다 썼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이런 카드도 만들었었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적용하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찰 놀이터 그 자연사 쪽 전시 그거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 뭐 그런 거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해는 왜 떠요? 밤은 왜 있어요? 애들 막 깜깜한 밤 싫은데 밤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자연을 가장 궁금해 하는데 이거를 답을 바로 알려줄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할까? 그 다음에 관찰이 과학에선 가장 기본인데 그러면은 관찰 체험을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과학적 사고를 좀 해볼 수 있게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전시 주제는 막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네 관찰 세상을 보는 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이제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그 자연사 표본은 되게 정적이니까 거기에 요새 이제 정말 기술이 너무 발달이 잘 돼서 거기다가 디지털 뭐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정적인 애가 거기서 뭔가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공룡이나 뭐 살아있는 개구리 이런 것들이 있고 박제 표본 있고 이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룡 알 둥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룡은 새끼를 어떻게 돌봤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공룡 알 이렇게 손으로 모형 공룡 알 이렇게 만져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공룡 알 둥지에서 공룡이 뿅 하고 태어나게 만들 거고요.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은 이제 요번에는 다 뺐어요. 이게 정말 그 소위 그 동물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왜 우리 숨은 그림 찾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숨은 동물 찾기 게임을 만든 거예요. 보호색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완전히 요 밑에 이런 거는 다 나뭇잎이고요. 얘랑 완전히 질감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곤충이에요. 그래서 그림 안에 숨어있는 동물 찾아보기. 그리고 이제 얘가 왜 숨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새 박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도전 탐조 생활 이런 거에서 그 벽 쪽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거를 이제 디지털 패드 큰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를 보면 이 패드 안에서는 요 박제로 앉아 있는 새가 막 날아가고 뭐야 벌레 물어다가 새끼한테 갖다 주고 막 이제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게 요새는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박제를 이제 수리하려고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새 전문가 완전 새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다가 되게 충격적인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전시를 하나를 결국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 표본이 박제 표본이 한 120마리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2마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큰 되뿌리 도요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민물 가마우즈인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네임덱 보시면 왼쪽에 있는 새는 그 표본 만든 연도가 1910년이고요. 오른쪽은 1911년이에요. 100년이 넘은 표본들이고 이게 보니까 창경원 시절에 창경원이 없어지면서 그 표본이 그 옆에 있는 저희 과학관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런 되게 귀한 표본이어서 아니 이거를 수장고에 두는 게 맞냐. 아니 이거 왜 수장고에 두고 썩혀. 우리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꺼내겠다. 그래서 우리 관람객들이 별도 쇼케이스에서 이거 꺼내놓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귀한 표본이다라고 나는 관람객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큐레이터 분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정말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꺼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표본을 나오면 손상된다. 나오면 손상되는데 절대 꺼내지 말라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귀한 표본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사진으로 하라고 그러면 근데 사진으로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게 정말 그 살아있는 얘를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물성이 있는 얘를 보는 게 좋은데 그랬더니 나오는 순간 한 뭐 길어봐야 이제 몇십 년? 그 안에 얘는 색도 다 바라고 이제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장 안은 사실 항원황습이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고 조명이 있고 그래서 애 색깔 다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될 거다. 너무 귀한 표본이니 우리 경희대로 보내면 안 되냐. 커다란 독수리 주겠다. 이제 그래서 정말 바꾸는 거 고민 중이에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좀 귀한 거, 멋진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얘들이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독수리를 더 좋아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놓으면 길어야 50년인데 그럼 50년 뒤에 사람들은 이 표본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제 혼난 거. 이게 이제 어제도 갔다 혼났는데 이게 진짜 쥐예요, 그냥. 쥐를 이거는 이제 과천과학관 수장고에 있는 건데 이게 배화여고에 있었던 제 모교였던 배화여고에 있는 표본을 한 그 몇 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보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별의별 표본이 다 있었고 쥐랑 뭐 새랑 뭐 족제비 뭐 너구리 귀한 새도 엄청 많고요. 막 이만한 두루미도 있고 그걸 다 이제 보관을 잘할 수 있는 과천과학관 수장고로 해서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런 플레이트가 저런 함이 한 뭐 대여섯 개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나마 작은 쥐잖아요. 막 팔뚝만한 쥐지만. 그래서 열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광릉 이런 데 가서 1958년에 배화여고 생물반에서 광릉에 가서 채집해가지고 표본으로 만든 그래서 아니 이런 걸 도대체 표본으로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아니 이거 굳이 운동 아니었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굳이 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할 일이냐? 아니 저 쥐들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학예사님이 또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서 아니 저는 돌 전공한 사람이라 나는 생물에 대해서 모른다. 막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58년도에 쥐였으니까 지금의 쥐랑
한 7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뭔가 변형이 돼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연구 사료로서 얼마든지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귀한 거다. 58년도에 50년대에 살았던 쥐를 어디서 구하냐? 못 구한다는 거예요. 되게 귀한 부분이라서 또 깨갱하고.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좀 귀하고 뭔가 보기 근사하고 그런 표본들 말고는 그냥 다 폐기해서 없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몇 마리만 남겨놓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점들이 예,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인 것 같고, 예, 결국은 소통이고, 뭐 물리적인 전시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큐레이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좀 그 학습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변하게 만들고 좀 견해도 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시물 시뮬레이션하고 이러는 것처럼 뭔가 그냥 강의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그런 방법을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